그러면 앞선 영상에 이어서 이제는 좀 상황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이 금융 배출량이 어떤 건지, 이 금융 배출량에 좀 집중해서 조금 더 좀 심화된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이 금융 배출량은 어디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된 걸까요? 그거는 바로 여기 보시면 UN 환경 계획 금융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UNEP 파이낸스 이니셔티브가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UN 환경 계획 금융 이니셔티브는 넷제로를 어느 관점에서 보냐면 금융 관점에서도 넷제로를 바라보기 위해 설립된 기구예요. 그래서 지구 온난화를 1.5도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서 IPCC 그 패스웨이라고 하니까 IPCC 경로에 따라서 그 금융에서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이제 이런 역할을 하는 기구인데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곁들여지는 개념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거는 이제 과학기반 목표 수립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SBTI라고 하는 건데요. 이건 아마 많이 이쪽 ESG 쪽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SBTI 가이드라인도 또 중요한 개념인데, 금융배출량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사실 SBTI에서 정의하고 있는 그 스코별로 정의하고 있는 기준이 금융기관은 조금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스콥 3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카테고리 15번에 대한 투자에 대한 스콥 3 배출량을 전부 다 포함시켜서 SBTI 감축 목표를 설정하라고 지침이 지금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반 기업들의 SBTI 감축 목표 그 스콥 영역별 그 기준 퍼센테이지랑은 조금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금융에서는 스콥 3의 카테고리 15번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모두 다 넣어서 감축 목표를 만들라는 아는 거구나라고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기관을 좀 말씀드리면, UN 주도하에 설립된 은행 부문의 탄소 중립 연합체인 넷제로 은행 연합이라는 게 있어요. NGB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는 2050년 대출이나 투자 그 포트폴리오 배출량의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은행의 공동행동을 지원하는 기구라고 보시면 돼요. 이 공동행동을 해야지만 우선 저희가 컨센서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컨센서스가 있고 그 컨센서스 하에서 공동으로, 왜냐하면 다 겹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은행 각각 보는 게 아니라 공동행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넷제로 은행연합에는 지금 전 세계 41개국에 총 126개 글로벌 대표 금융기업들이 가입을 되었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신한금융 그리고 KB금융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2022년 프로그레스 리포트라고 해서 이게 지금 나와 있어요, 홈페이지에. 그래서 이 리포트를 보시면은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고, 그 2050년은 넷제로 감축을 위해서 이제 매년 금융 배출량을 포트폴리오별로 다 지금 합계를 해서 이 프로그레스 리포트를 내고 있기 때문에 한눈에 좀 볼 수가 있어서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좀 동향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설명드릴 거는 이제 그러면은 이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그 단계는 어떻게 되나, 이 부분도 좀 궁금하실 텐데, 첫 번째는 이제 금융기관 입장에서 첫 번째는 금융 자산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먼저 측정을 하고, 그 가이드라인, 이제 피카프 가이드라인이라고 있는데, 그 피캡이라고 하고 피카프라고도 하고, 그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 측정된 배출량을 가지고 미래 예상 배출량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을 하게 돼요. 시나리오 분석을 한 후에는 탄소 중립 목표 수립을 하게 됩니다. SBTI로 할 수가 있고, 그 툴들도 다 지금 제공이 되어 있어서 그 툴들을 활용해서 탄소 중립 목표를 수립하고, 이거를 이제 이 정보 공개를 TCFD나 CDP를 통해서 정보 공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산출을 했고, 어떤 근거에 하에서 탄소 중립 목표를 그렇게 설정을 했냐, 이제 그런 것들의 정보 공개를 이루어지는 거죠. 네, 이런 단계로 금융기관의 금융대출량 탄소 중립 전략은 흘러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PCAF 가이드라인 보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PCAF에서는 대출, 그리고 투자, 이런 금융자산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법을 7가지 금융자산으로 분류해서 자산별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그 금융자산의 온실가스 배출원 또는 산정 방법론에 따라서 채권, 대출, 그리고 PF, 프로젝트 파이낸스, PF가 있고, 부동산, 모기지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자동차, 그다음에 최근에 그 2022년 12월에 세컨드 에디션이 발표가 돼서 여기에 그 서브린 뎁스 국채 자산이 좀 추가되었습니다. 국가 단위의 좀 그 금융 배출량을 보기 위한 국채 부문이 하나가 추가돼서 총 7가지의 금융 자산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식이 공개되어 있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주식, 그리고 회사채, 기업 대출이기 때문에 이 3가지 부문에 있어서는 해당 기업의 스콥 1과 2의 배출량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해당 기업의 스콥 1, 2 배출량을 다 합산하면은 이게 금융기관의 금융 배출량으로 산정이 되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제 PF나 부동산, 모기지론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와 그 대상 건물의 배출량 산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동차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자동차 대출은 지금 좀 산출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 그 오토론을 받아간 개인이나 뭐 사업자, 뭐 리스차도 있으니까 사업자의 그 연료 사용량들을 받아서 이제 계산해야 돼. 그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아마 자동차 오토론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추정 방법을 써서 계산이 되어지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가장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는 게 기업 대출, 주식, 회사채이기 때문에 그 기업의 스콥 1, 2 배출량을 이제 앞으로 은행들은 더욱더 엄격히 관리를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산정 방법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굉장히 심플한 게, 여기서 보면 제가 스텝으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스텝 1을 보면은 금융지원 받은 그 기업이나 또는 사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1, 2를 선정하게 되고, 여기에 따라서 금융기관 투자액에 따른 기여율을 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여율에 해당하는 피투자 대출, 기업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내게 되고, 이를 통해서 온실가스 배출 저감 목표를 설정하게 되는데, 이 계산하는 로직은 굉장히 심플해요. 굉장히 심플한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지금 KB, 신한, DGB에서 금융 배출량을 산정하셨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금융기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금융 배출량을 산정을 해서 지금 TCFD 보고서를 통해서 지금 공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은행별로 산출된 그 금융 배출량을 보면은 전체 KB 같은 경우에는 전체 금융 배출량이 2,800만 톤 정도 되는데, 기업 대출, 비상장 주식이 2,570톤이에요. 이거 비율로 보면 92%거든요. 신한도 볼까요? 신한은
기업 대출 비상장 주식의 차지 비율이 77%, 그리고 DGB 같은 경우에도 80%. 그러니까 평균 82% 이상이 기업 대출 비상장 주식이라는 거죠. 그럼 이게 문제가 뭐죠? 스콥 1, 2 배출량을 공시하지 않는 공시가 되어지고 있는 기업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로우 데이터를 얻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금융 배출량 산정에서 앞으로 좀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은행에서 매출액 기반의 이제 추정치를 사용했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대출의 80% 이상이 중소기업인데 그 공시 데이터를 요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지가 있지가 않아요, 현재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기업 대출의 금융 배출량 산정이 어렵다고 지금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러면 여기서 또 피카프에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개념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개념을 말씀을 드리고 이번 영상은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개념이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추정을 통해서도 금융 배출량을 산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이 추정을 통해서 배출량을 산정하게 되면 앞으로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실제 투자 기업이나 대출 기업의 실제 리얼 온실가스 데이터나 에너지 사용량 기반의 금융 배출량을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피카프에서는 어떻게 금융 배출량을 산정했니? 그 구분에 따라서 데이터 스코어라고 하는 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피카프 가이드라인이 그냥 제가 그대로 가져와서 그냥 모디파이만 한 거거든요. 보시면 스코어 1, 2, 3, 4, 5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측정 방법이 있습니다. 정리하면은 측정 방법에 따라서 이 데이터 품질의 점수가 매겨진다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 추정을 통해서만 배출량을 산정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추정을 통해서 금융 배출량을 산정하게 되면은 여기 위에 보시면 데이터 스코어 5의 경우에는 거의 40에서 50%의 에러 마진이 존재하게 돼요. 에러 마진이 뭐냐면 더 배출량이 부풀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에러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거의 40에서 50%면 1.5배가 더 부풀려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은행 기관 내에서 추정보다는 실제 리얼 데이터셋, 차주들의 실제 리얼 데이터셋을 요구할 가능성이 더 농후해진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좀 설명이 잘 되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 댓글로 편하게 달아주시면 제가 보고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